젠장 하여간 배운 것 없이 짬밥만 찬 부사관 나부랭이들이 문제라니까.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정적을 찢어발겼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원도 철원의 혹한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제7보 병여단 본청을 휘감고 있었다. 작전과장 강민호 소령은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허공으로 거칠게 흩뿌렸다. 팔랑거리는 하얀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바닥을 뒹굴었고 그 아래에는 늙은 호랑이라 불리는 여단 주임원사 이판석이 묵묵히 몸을 굽히고 있었다. 희끗한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은 30년 성상의 훈장이었지만 육사 출신의 엘리트 의식에 젖은 젊은 장교 앞에서는 그저 낡은 계급장에 불과했다. 이 원사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을 줍듯 서류를 한 장 한 장 모았다. 이 원사,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헬기장 보수 공사건 말입니다. 분명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하라고 했을 텐데요. 강소령이 가죽 장갑 낀 손으로 책상을 탕탕 내리쳤다. 이 원사는 서류를 정성스레 모아 가슴에 품으며 정중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작전 과장님, 미관상으로는 아스팔트가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철원의 겨울은 다릅니다. 결빙된 아스팔트 조각이 헬기 하강풍에 튀어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규정대로 다짐 토양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이봐요 주임원사. 강소령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이 원사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비아냥거렸다. 당신들이 부대에서 밥 좀 먹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전략과 전술 그리고 부대 운영은 엄연한 장교의 권한이야. 사관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양반이 어디서 감히 규정을 들먹여? 삽질이나 하던 머리가 굳어서 융통성이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주변의 상황병들과 하사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곧 부임할 신임 여단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환경 미화의 혈안이 된 강소령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사는 모욕감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과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오시는 여단장님도 707 출신이시라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야! 강소령의 고함에 상황실 유리가 징징 울렸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707 출신이면 흙바닥 뒹구는 걸 좋아할 것 같아? 장군은 별이야. 격조 있는 부대를 원하신다고. 당장 공병대 불러서 아스팔트 깔아. 이건 명령이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 이 원사는 결국 깊은 한숨을 삼켰다. 논리와 경험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던 찰나였다.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한 압박감을 주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칼날 같은 찬바람과 함께 실내의 기류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문가에는 방한복 상의 깃을 세운 한 인물이 서늘한 눈빛으로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깨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이는 준장 계급장. 제7보병여단장 윤설인 준장, 바로 그녀였다. 위병소 통과 보고도 없이 수행원 하나 대동하지 않고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암살자처럼 기척을 지운 채 들어온 것이었다. 덕분에 그녀는 강소령의 폭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상황병이 뒤늦게 놀라 입을 열려 하자 윤설이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군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유령 같은 걸음으로 강소령의 등 뒤로 다가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소령은 여전히 이 원사의 뒷모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하여간 말귀를 못 알아 처먹으니 몸이 고생이지. 내일까지 공사 완료 안 되면 주임원사 옷 벗을 각오해. 옷은 누가 벗어야 할지 모르겠군. 낮지만 척추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목소리가 강소령의 뒷덜미를 긁었다. 강소령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눈앞의 여성은 체구는 작았지만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대한 빙산과도 같았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실전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진짜 살기. 사치. 그것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책상 물림 장교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단장님? 강소령이 허둥지둥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작전과장 소령 강민호입니다. 도착 보고조차 생략된 기습적인 등장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당황한 인원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 구호를 외쳤다. 필승. 우렁찬 함성이 울렸지만 윤서린 준장은 그들의 경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받아 넘겼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오로지 강소령,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판석 원사에게로 옮겨갔다. 이 원사는 꼿꼿한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구겨진 서류 뭉치와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방금 전 그가 겪은 수모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윤서린의 뇌리에 자신의 아버지가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고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위관급 장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아버지의 구분 등 그 처연한 뒷모습이 눈앞에 늙은 원사와 겹쳐지자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다. 윤서린은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어 탁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쉬어. 간결하고도 위압적인 명령에 모두가 열중쉬어 자세를 취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윤서린은 강소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작전과장. 예, 작전과장 강민호 소령입니다. 강소령은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철의 여인. 윤서린 준장의 기세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 특전사 707 출신의 전설.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단순히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방금 주임원사에게 짓거린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시 해보게. 윤서린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감정의 고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건조함이 오히려 강소령의 심장을 조여왔다. 예? 그것이. 강소령은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교육 중이었습니다. 주임원사가 작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휘관으로서 조금 강하게 훈육하던 참이었습니다. 훈육이라. 윤서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자네가 육사를 나왔다고 했나? 예, 육군 사관학교 59기입니다. 강소령은 마치 육사 출신이라는 것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만큼은 자신을 지켜줄 튼튼한 동아줄이라 믿는 눈치였다. 그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자네 아버지 뻘인 부사관에게 근본 없는 새끼라고 쌍욕을 박으라고? 그 저열한 태도가 자네가 배운 장교의 품위인가? 강소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방음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지휘 통제실 밖에서 그 모든 폭언을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과 환경 개선을 위해 역겨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윤서린은 칼같이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려 이 원사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원사님, 예, 여단장님. 작전과장이 지시한 헬기장 아스팔트 공사. 30년 베테랑의 시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원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잠시 강소령의 눈치를 살폈다. 강소령은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입 조심해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린은 그 찰나의 더러운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보란듯이 이 원사와 강소령 사이를 가로막으며 시야를 차단했다. 저 자말고 내 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원사님이 현장에서 흘린 피와 땀의 시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이 원사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멈췄다. 지난 몇 년간 엘리트 코스를 밟는 장교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동절기 철원의 혹독한 기상을 고려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은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및 로터 다운워시로 인한 파편 비산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외관상 보기는 안 좋아도 비포장 다짐을 유지하되 주기적인 살수 작업으로 먼지를 잡는 것이 규정 및 항공 안전상 옳다고 판단됩니다. 윤설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고 완벽한 판단입니다. 저 역시 707 시절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한 헬기장에서 FOD 외부 물질에 의한 손상로 인해 동료를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다시 강소령을 쏘아보았다. 들었나?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현장 경험이야.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며 얻을 수 있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란 말일세. 강소령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자존심이 짓밟혀 너덜너덜해졌다. 일개 부사관 따위의 의견을 들어 엘리트 장교인 자신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신임 여단장이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어깨에 달린 별과 무궁화의 무게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원상 복구가 먼저가 아니지. 애초에 무지하고 오만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게. 예? 강소령이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그것도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니. 치욕감에 그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다. 귀가 먹었나? 사과하라고 했네. 자네의 그 썩어빠진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자산인 원사님이 모욕을 당했어. 계급이 높다고 인격까지 고귀한 건 아니라는 걸 자네가 증명했지 않나. 윤설인의 눈빛은 타협의 여지라곤 조금도 없었다. 거역했다간 당장이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기세였다. 강소령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억지로 입을 뗐다. 미안합니다, 이 원사. 진심이라곤 벼룩의 간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사과였다. 이 원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설이는 혀를 찼다. 뼛속까지 권위주의에 찌든 인간은 한 번의 훈계로 바뀌지 않는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부대 시설물에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리고 이 원사님. 예, 여단장님. 짐 푸는 대로 여단장실로 오세요. 따뜻한 차나 한잔하면서 부대 현황 좀 듣고 싶습니다. 작전과장의 허울 좋은 보고서보다는 산전수전 겪으신 원사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영양가 있을 것 같군요. 그 말은 강소령에게 있어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사형 선고였다. 지휘관이 작전 참모를 철저히 배제하고 주임원사와 독대하겠다는 것. 그것은 그를 참모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윤설이는 석상처럼 굳어버린 강소령을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군화 소리가 강소령의 가슴을 짓밟는 듯했다. 그는 여단장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소령이 나간 뒤 닫힌 문 너머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서린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바닥을 향한 그의 눈은 수치심과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고 보자. 여자라고 깔봤더니 감히 부사관 나부랭이 편을 들어? 건방진 계집애가. 강소령의 마음속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이 위험한 방향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거대한 덫의 시작임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편 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윤설이는 창가에 서서 철원의 황량한 들판을 응시했다. 잿빛 하늘 아래로 멀리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사격 소리가 이곳이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임을 실감케 했다. 똑똑 들어오세요. 이 원사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투박한 두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행정병 시키지 그러셨습니까? 번거로우실 텐데. 아닙니다. 남이 타주는 커피는 영 맛이 안 나서요. 제 손으로 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 원사는 멋쩍게 웃으며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고는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윤설이는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거기 앉으세요, 원사님. 여단장님, 저는 서 있는 게 편합니다. 명령입니다. 앉으세요. 긴장 푸시고요. 그제야 이 원사는 엉거주춤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았다. 윤설이는 맞은편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사님을 뵙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예, 아버님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도 평생을 야전에서 구르시다 원사로 전역하셨습니다. 어릴 적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군대에서는 계급장이 깡패다. 억울하면 너는 꼭 출세해라. 그 말이 어린 마음에 사무쳐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군인이 됐습니다. 이 원사는 놀란 눈으로 윤설인을 바라보았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윤설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강소령 같은 장교 많이 겪어보셨죠? 군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법입니다. 다 보좌하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요.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원사님 탓이 아닙니다. 현장을 무시하는 시스템과 사람이 덜 된 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제 부대에서 그런 꼴 절대 못 봅니다. 윤설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강소령의 능력,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 원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머리는 비상합니다. 육사 출신답게 교범과 이론에는 아주 밝습니다. 문서 작업 능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하지만 현장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지도와 실제 지형이 다를 때 지도가 맞다고 우기는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공명심이 너무 강해 윗분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목을 맵니다. 윤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달에 군단장님 방문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강소령이 의전 준비로 온 부대를 쥐잡듯이 잡고 있어 예민합니다. 이번 군단장님 방문은 우리 여단의 전투력을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썩어빠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설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이 원사님, 저와 함께 공범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습니다. 강소령이 군단장님 의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분명 원사님의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화려한 판을 짜겠죠. 그냥 두세요. 제재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다 행사 당일에 실수라도 생기면 실수가 생겨야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윤설인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다.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한 지휘관인지 그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 군단장님의 안전과 우리 부대의 명예는 지켜야 하니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강소령 모르게 오직 저와 원사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부사관들끼리만 공유하는 진짜 작전 매뉴얼 말입니다. 이 원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일종의 함정이었다. 오만한 상관을 끌어내리고 묵묵히 일하는 진짜 군인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비밀 작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울컥 치솟았다. 알겠습니다. 제 군 생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작전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철원의 삭풍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매섭게 뼈가 시리도록 불어닥치게 될 겁니다. 윤설인이 내민 작전 지도 위로 이 원사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과 윤설인의 섬세하지만 단단한 손이 굳게 맞잡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여단장실 안은 전에 없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다음 날 철원의 겨울 아침은 해가 떠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듯한 묵직한 회색빛으로 시작되었다. 영하 25도.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였다.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 제7보병여단 본청 앞 연병장에는 새벽부터 눈 치우는 제설 작업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야, 거기 조상병. 너 가래질이 그게 뭐야? 허리 안 펴? 밥 먹고 힘을 그것밖에 못 써? 행정보급관의 고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병사들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새 쌓인 눈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처절한 일상의 풍경을 2층 따뜻한 작전과장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강민호 소령이었다. 그는 김이 나는 뜨거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창밖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을 마치 개미떼 구경하듯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그를 안락하게 감쌌다. 그침, 요새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눈 치우는 것도 시원찮단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그는 혀를 차며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기다리는 줄도 모른 채 책상 위에는 군단장 방문 대비 의전 계획 보고서라는 거창한 제목의 파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민호 소령은 그 파일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버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동기 단톡방은 육사 선배들의 장군 진급 소식과 전역 후 대기업 임원이 된 동기들의 골프장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배가 아프다 못해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빌어먹을. 이번 1차 진급에서 물 먹으면 내 군 생활도 끝인데. 초조함은 곧장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 그는 인터폰 수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작전처부 담당관 당장 튀어오라고 해. 1분 내로 안 오면 영창 보낸다. 잠시 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급하게 문이 열리며 서준영 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필승. 작전처부 담당관 중사 서준영 호출받고 왔습니다. 강소령은 의자를 돌려서 중사를 훑어보았다. 밤샘 제설 작업으로 젖어버린 바지 밑단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카펫을 적시고 있었다. 강소령의 얼굴이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야, 서준영. 너 지금 시위하냐? 장교방이 내 안방이야? 꼴이 그게 뭐냐고. 죄송합니다. 연병장 제설 작업 중에 호출하셔서 급하게 오느라. 핑계 대지 마.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군무원 호소인. 소리나 듣는 거야. 간부면 간부답게 품위를 지키라고. 냄새나니까 좀 떨어져서 보고해. 서중사는 입술을 깨물어 피 맛을 느꼈다. 인력이 부족해 행정병들까지 삽을 든 마당에 따뜻한 히터 바람 쐬던 작전과장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군단장님 오실 때 브리핑룸에 놓을 동양난, 그거 어떻게 됐어? 최고급으로 준비했겠지? 과장님, 그게 예산 항목에 화분 구매비는 없습니다. 사비를 들이지 않으시면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이 새끼가 진짜. 강소령이 손에 잡히는 대로 서류철을 집어 던졌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 중사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처박혔다.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창고에 있는 폐자재를 팔든 민간업체 삥을 뜯든 알아서 해와야 할 거 아냐. 그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사들 동상 환자가 속출해서 방한용품 챙기기도 벅찹니다. 야, 서준영. 너 장기 심사 코앞이지? 강소령의 목소리가 뱀처럼 서늘해졌다. 1년 남았나? 내 팬대 한 번이면 너 군복 벗고 내 고향 가서 소똥이나 치워야 해. 내 처자식 굶길래? 환경 미화가 곧 전투력이야. 알겠어? 절대적인 인사권의 협박 앞에서 정의감은 무력했다. 서 중사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가봐. 바닥 더러워진 거 닦고 나가고. 서중사가 굴욕감을 삼키며 방을 나간 후 강소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식은 커피를 들이켰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여단장실. 윤설인 준장은 어둠 속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도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 속 서중사는 작전과장실 문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인간의 미세한 감정선을 읽어내는데 탁월했던 윤서린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다. 저것은 단순한 업무 과중이 아니었다. 인격 살인을 당한 자의 처절한 분노였다. 강원사님 호출하세요. 지금 당장. 10분 뒤 강원사가 제설 작업의 흔적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여단장님? 윤서린은 말없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서준영 중사, 어떤 군인입니까? 강원사는 화면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단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친구입니다. 그런 일은 도맡아 하는데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강민호 소령 때문입니까? 윤서린의 직설적인 물음에 강원사는 잠시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업무 외적인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세탁물 수거는 기본이고 주말에는 강소령 개인 차량 세차와 가족 심부름까지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윤서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게다가 이번 군단장님 방문 준비를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사제 물품까지 구해오라고 닥달하는 모양입니다. 윤서린의 한쪽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가 넘겨받은 목록에는 최고급 카나우바 왁스, 극세사 타월 세트 따위가 적혀 있었다. 세차 용품이네요. 그것도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용. 자동 세차기는 흠집 난다고 병사들 손 세차를 고집한답니다. 윤서린은 목록을 구겨버릴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수준을 넘어 부하들을 자신의 산호비처럼 부리는 파렴치한 행태였다. 명백한 갑질이자 직권남용,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였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군요. 강원사님, 오늘 강민호 소령 동선 파악되셨습니까? 예, 오후 2시 작전 회의 후 보통은 체력 단련을 핑계로 일찍 퇴근 준비를 하거나 사우나를 갑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가 직접 놈의 체력 단련 현장을 참관해야겠습니다. 주임원사님은 하중사를 데리고 주차장 뒤편 은밀한 곳으로 오세요. 윤서린은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강원사에게 건넸다. 그 눈빛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하중사에게 이걸 주십시오. 강민호 소령이 또다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증거를 남기라고 하세요. 이건 여단장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철원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오후 3시 여단 본청 뒤편 구석진 수도 시설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강민호 소령의 애마였다. 그 앞에는 고무장갑을 낀 하중사와 갓 전입 온 하사 한 명이 흐르는 콧물을 훔치며 얼음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손가락 감각이 없습니다. 하중사님, 이거 이러다 진짜 동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먹였다. 물이 차체에 닿자마자 하얗게 얼어붙는 날씨였다. 조금만 참자. 과장님 퇴근하시기 전까지 광까지 내야 해. 물기 남으면 또 인격 모독 당한다. 하중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꽁꽁 언 걸레를 짜냈다. 손마디가 찢어질 듯 아려왔다. 그때 뚜벅뚜벅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하중사는 강소령이 벌써 왔나 싶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방 안 두 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군이 서 있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하중사는 추위에 정신이 혼미해 누구인지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 아, 예. 죄송하지만 여기는 관계자 외 접근 금지. 여군이 천천히 두 건을 내렸다. 드러난 얼굴을 확인한 하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단장님?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거품 묻은 고무장갑 낀 손으로 경례를 해야 할지 말지 허둥대는 꼴이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쉬어.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오게.
윤설이는 번쩍거리는 세단과 대비되는 병사들의 벌겋게 튼 손등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물었다. 이 차 누구 차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돌아올 보복이 두려운 탓이었다. 묻잖아. 누구 차인가? 작전과장님. 차량입니다. 이게 공무인가? 아닙니다. 그럼 왜 자네들이 이 살인적인 추위에 여기서 이러고 있나? 작전과 업무가 그렇게 한가한가? 윤설인의 목소리에 서린 냉기는 철원의 바람보다 매서웠다. 그때였다. 룰루랄라.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강민호 소령이 나타났다. 말끔한 사복 차림에 한 손엔 헬스 가방을 든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이 하중사, 다 했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소개팅 있으니까 휠까지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라고 했. 헉! 강소령의 휘파람이 비명처럼 뚝 끊겼다. 자신의 차 앞에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표정의 윤설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단장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작전과장. 참으로 팔자 좋군. 일과 시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사복 차림에 부하들은 얼음물에 손 담그게 하고 자네는 데이트 준비인가? 아, 그게 오해십니다. 오늘은 회의가 일찍 끝나 체력 단련 좀 하려고. 그리고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 중사가 자발적으로 제 차가 너무 더러워 보인다면서. 강민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를 팔아넘겼다. 하 중사의 눈시울이 억울함으로 붉어졌다. 윤설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발적이다. 하중사, 사실인가? 하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윤설인이 성큼 다가와 하중사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거칠게 고무장갑을 벗겨내자 얼음물에 불어 퉁퉁 붓고 핏기가 사라진 창백한 손이 드러났다. 윤설이는 그 손을 강소령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 손이 보이는가? 자네가 여자 앞에서 폼 잡으려고 차 광내는 동안 자네 부하의 손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네. 이게 자발적이라고? 자네는 부하가 자발적으로 손목을 자르겠다고 하면 그것도 구경만 할 지휘관인가? 윤설인의 호통이 주차장을 울렸다. 강소령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거겠지. 당장 그 헬스 가방 내려놔. 예? 안 들리나? 가방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걸레 들라고. 윤설인의 서슬 퍼런 명령에 강소령은 얼어붙은 듯 꼼짝 못했다. 자네 차잖아? 남은 물기 자네가 직접 닦게. 얼룩 하나라도 남으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여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까마득한 부하인 부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제 손으로 차를 닦아야 한다니. 강민호 소령은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여단장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소령인데. 체면이 부하들 보는 앞에서 이러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윤설인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내가 셋을 셀 때까지 안 움직이면 자네 차는 당장 폐차장 압축기 속으로 들어갈 줄 알게. 하나. 강소령은 윤설인의 서슬퍼런 눈빛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굴욕감을 씹어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더러운 걸레를 집어들었다. 둘. 강소령은 수십만 원짜리 비싼 울코트 자락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것도 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차체에 문질렀다.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뼈마디가 아릴 정도였다. 그는 속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중사와 부사관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과 동시에 여단장의 무자비함에 대한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윤설이는 그 꼴을 잠시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뒤에 선 부사관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희는 그만 들어가라. 의무대에 들러서 동상 연고 꼼꼼히 바르고 오늘은 조기 퇴근해서 푹 쉬도록. 이건 여단장 명령이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두 부사관이 감격에 겨워 경례를 하고 사라지자
텅 빈 주차장에는 윤서린과 처량하게 걸레질을 하는 강소령, 단둘만이 남았다. 침묵을 깬 건 윤서린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작전과장. 네, 여단장님. 이번 군단장님 방문 행사, 자네가 총괄한다고 큰 소리 쳤지? 예, 그렇습니다. 강소령은 바득이를 갈며 대답했다. 기대하겠네.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췄는지, 부사관들의 피땀 어린 희생 없이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만약 이번 행사에서 티끌만한 실수라도 나온다면. 윤서린은 허리를 숙여 강소령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때는 이 행사가 자네 군 생활의 장례식이 될 줄 알게. 윤서린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발소리조차 강소령의 심장을 짓밟는 듯했다. 홀로 남겨진 강소령은 걸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두고 봐. 이 수모 절대로 안 잊는다. 윤서린, 너도 군단장 앞에서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강소령의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섰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반성하는 대신 지휘관을 향한 검은 복수심을 불태우는 파멸의 길을 택했다. 제6보병 사단, 제7보병 여단의 시계는 평소보다 3배는 빠르게, 아니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군단장 방문이 고작 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단 본청 복도는 진동하는 페인트 냄새와 바닥 왁스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질할 지경이었다. 행정병들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밤을 새워 현황판을 새로 만들었고, 전투병들은 살을 내는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연병장 구석구석의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이 잡듯이 주워내고 있었다. 이 모든 광란의 소동 중심에는 작전과장 강민호 소령이 있었다. 그는 마치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라도 된 양, 지휘봉 대신 무전기를 거머쥐고 부대 전체를 제멋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야, 거기 3대 대장. 위병소 입구 환영 현수막 각도가 삐뚤어졌잖아. 오른쪽을 더 올려. 아니, 멍청아. 그건 너무 올렸고, 군단장님 차 들어올 때 시선이 정확히 45도가 되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강소령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무전기를 타고 전 부대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자신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아니 공포에 질려 움직이는 병력들을 보며 가학적인 쾌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장교가 누려야 할 진정한 권위이자 능력이라고 그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후 2시 여단장실에서 운명의 최종 의전 계획 보고가 열렸다. 강소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브리핑 차트 앞에 섰다. 윤서린 준장은 팔짱을 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심재복 원사가 굳은 표정으로 수첩을 들고 배석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단장님 방문의 핵심 콘셉트는 스마트 청성, 완벽한 준비 태세입니다. 강소령이 지휘봉으로 탁 소리나게 헬기장 도면을 가리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차 지점부터 본청까지의 이동 동선입니다. 군단장님께서는 헬기로 도착하십니다. 헬기장에서 본청까지 약 300임 구간. 이 구간이 우리 여단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윤서린의 짧고 건조한 물음에 강소령은 준비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기존의 칙칙하고 울퉁불퉁한 자갈길은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헬기 하차 지점부터 본청 입구까지 최고급 적색 카펫, 일명 레드 카펫을 깔 계획입니다. 그 말에 심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헬기장은 그냥 흙바닥입니다. 그 위에 카펫을 그냥 깐단 말입니까? 당연하지. 칸 영화제 레드 카펫처럼 말이야. 군단장님이 흙먼지 날리는 바닥 밟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거지. 양옆으로는 도열병들을 세워서 절도 있게 집총 격리를 하게 할 거고. 그림 좋잖아? 심원사가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은 딱딱해 보여도 속은 질퍽한 진흙탕입니다. 카펫 밑으로 지열과 습기가 올라오면 빙판길처럼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만약 비라도 오면 카펫이 물을 먹어 습처럼 변해버립니다. 차라리 자갈을 새로 깔거나 야자 매트를 설치하는 게. 아, 또 그 소리 지겹지도 않나? 강소령이 신경질적으로 지휘봉을 탁자에 내리쳤다. 심원사, 당신은 왜 자꾸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야자 매트? 그 촌스러운 집단 엮은 거? 군단장님이 무슨 동네 뒷산 등산하러 오십니까? 품위 없게 시리. 그리고 비? 내가 기상청 슈퍼컴퓨터 예보 다 확인했어. 행사 당일 강수 확률 0% 맑음이라고.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가 거짓말하겠어? 기상청이라. 윤서린이 의미심장하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작전과장. 철원 날씨가 언제부터 기상청 예보대로 순순히 흘러가던가? 강소령은 전곡을 찔린 듯 움찔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이번 계획은 그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승진을 거머쥘 야심작이었다. 여단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난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제 판단을 믿으십시오. 이맘때 철원에 비가 온 적은 통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눈이면 또 모를까. 눈이 오면 병사들 풀어 바로 치우면 그만입니다. 삭막한 헬기장의 붉은 카펫과 하얀 눈. 오히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겠습니까? 철원의 칼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12월. 강민호 소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윤서린 여단장은 그런 강소령을 싸늘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급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아집이었다. 실무 부사관들의 피 섞인 조언을 묵살하고 오로지 보여주기식 의전에만 집착하는 무능한 지휘관의 전형. 윤서린이 차갑게 물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대비책은 있나? 아, 예. 뭐. 우산 준비하고 카펫이 젖으면 병사들 시켜서 걷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군 생활을 걸고 장담합니다. 군 생활을 걸겠다. 군인들이 가장 쉽게 내뱉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가장 먼저 도망치는 말이었다. 윤서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호언장담하는군. 좋아. 자네 계획대로 진행해. 예산은 승인하겠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단장님. 강소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배석한 강원사가 경악한 눈으로 윤서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기세등등해진 강소령은 신이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대 진입로의 자연석들 말입니다. 너무 거무튀튀해서 미관상 좋지 않더군요. 공병대 시켜서 전부 하얀색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말입니다. 자연석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전술적 위장은커녕 적 포병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꼴이군. 예? 아, 백골 부대도 아니고 우리 청성부대의 상징인 푸른색 별을 그려 넣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일단은 순백색이 군단장님 보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윤서린은 지끈거리는 관절놀이를 눌렀다. 이건 작전 장교가 아니라 서커스 단장이 할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제지하지 않았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덮어둔다고 낫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게. 자네가 작전과장이니 자네의 그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믿어보지. 필승.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소령이 과장된 동작으로 경례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강원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헬기장 그 붉은 카펫 진짜 위험합니다. 철원 땅은 겉만 얼어있지 속은 물구덩이입니다. 헬기 하강풍 다운워시라도 불면 카펫이 날려서 로터에 감길 수도 있고 젖은 땅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입니다. 윤서린은 손을 들어 흥분한 강원사를 진정시켰다. 압니다, 원사님. 아시면서 왜 승인하셨습니까? 막으셔야죠. 군단장님 행사입니다. 윤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강소령이 병사들을 닥달하며 붉은색 롤카펫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붉은색이 황량한 겨울 들판과 어우러져 기괴하고 불길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강원사님.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바뀝니다. 특히 강소령처럼 헛똑똑이들은 직접 벽에 머리를 박아보고 피를 흘려봐야 아픔을 알죠. 사고가 나면 여단장인 저에게도 불똥이 튀겠지만 이번 기회에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부대 전체가 썩습니다. 윤서린이 뒤를 돌아 강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다. 그래서 원사님이 필요합니다. 강소령은 플랜 A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플랜 B 말씀입니까? 오늘 밤 23시 믿을 수 있는 부사관들만 소집해 주세요. 장교들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윤서린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힘이 실렸다. 무능한 지휘관이 부대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그 무너지는 부대를 지탱하는 게 과연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날 밤 여단 본청 지하 보일러실. 평소라면 당직병들이 몰래 라면이나 끓여 먹었을 이곳에 여단의 진짜 주인들이 모였다. 기름 냄새와 기계 소음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 건장한 체격의 간부 5명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다. 여단 주임원사 심재복을 필두로 인사 담당관, 군수 담당관, 그리고 지난번 강소령에게 모욕적인 손세차를 당했던서 중사까지 여단의 살림꾼들이 모두 모인 셈이었다. 모두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여단장이 장교들을 따돌리고 부사관들을, 그것도 은밀하게 보일러실로 소집하다니 창설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끼익,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고 윤서린이 들어왔다. 수행원도 없이 계급장을 뗀 야전상의 차림이었다. 필승, 목소리 낮춰. 다들 앉아. 윤서린은 먼지 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보일러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부사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지휘관에 대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다들 고생이 많다. 멍청한 작전과장 등살에 시달리느라. 서 중사가 울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윤서린은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한다. 5일 뒤 군단장님 방문 행사. 강소령 계획대로라면 100% 사고가 터진다. 부사관들이 웅성거렸다. 군수 담당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역시 그 붉은 카펫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기상청 슈퍼컴퓨터 예보와 달리. 내쑤시는 관절이 말해주더군. 행사 당일에 비가 올 거라고. 가벼운 농담에 부사관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 풀렸다. 강소령은 기상 데이터를 맹신해서 우천 대비 계획이 전무하다. 비가 오면 그 붉은 카펫은 군단장님을 뇌진탕으로 보낼 덫이 될 거야. 윤서린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에 거칠게 펼쳤다. 손으로 직접 그린 투박하지만 정확한 도면이었다. 이게 우리의 플랜 B다. 잘 들어. 강소령이 알게 해선 안 된다. 우리는 그가 사고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수습한다. 윤서린의 작전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첫째, 군수 담당관.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100미를 확보해. 보안 유지를 위해 헬기장 뒤편 폐자재 창고 깊숙이 숨겨둘 것. 둘째, 서중사. 자네는 검은색 3단 자동 우산이 아니라 튼튼한 장우산 10개를 준비해라. 강소령 눈에 띄지 않게 상황실 당직 사령. 책상 밑바닥에 청테이프로 붙여놔. 명령이 떨어지면 1분 안에 꺼낼 수 있게. 윤서린의 눈빛이 보일러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다. 강소령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우리 여단의 실무 능력은 오직 부사관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군단장님께 각인시키는 것. 이상. 셋째, 강원사는 행사 당일 강소령의 눈을 피해 부사관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헬기장 사각지대에 매복할 것.
명심하세요. 강소령 그 사람이 망신당하는 건 내 알 바 아니지만 군단장님이 오시는 길에 진흙탕을 밟게 할 순 없습니다. 그건 우리 여단의 수치입니다. 여단장님. 강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약 강소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명백한 지위개통, 무시이자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희야 군생활 짬밥으로 버틴다지만 여단장님 입장이 곤란해지실 텐데. 항명이라. 윤설이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내 군 생활 20년 동안 내 부하를 믿고 맡긴 작전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너희들이 바로 내 뒷배고 나의 무기다. 모든 책임은 여단장인 내가 진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누가 진짜 이 부대를 움직이는 주인인지. 그 말에 강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장교들의 진급을 위한 소모품이나 머리 굳은 부속품 취급만 받던 그들에게 장군이 직접 나의 뒷배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가슴 벅찬 인정이었다.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하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목숨은 전장에서 적하고 싸울 때나 걸고 이번 작전엔 자존심만 걸도록 이상 해산. 윤설인이 자리를 뜬 후 좁은 보일러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낡은 보일러가 뿜어내는 열기가 아니라 5 사내의 가슴 속에서 비로소 타오르기 시작한 충성심의 불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군단장 방문 하루 전날이 다가왔다. 여단 전체가 폭풍 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민호 소령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 거의 반쯤 미쳐 날뛰고 있었다. 야, 거기 화단 경계석. 흰색 페인트가 벗겨져서 보기가 흉하잖아. 당장 페인트통 가져와서 다시 칠해. 더 칠하라고, 이 새끼들아. 그는 하루 종일 연병장을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억지스러운 지시에 따라 헬기장 진입로에는 기어이 붉은색 의전용 카펫이 깔렸다. 울퉁불퉁한 흙바닥 위에 대충 못으로 고정해 놓은 카펫은 보기 흉하게 들떠 있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카펫 자락이 펄럭거리며 누런 흙먼지를 일으켰다. 강원사가 지나가다 그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한마디 거들었다. 작전과장님, 지금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펫 고정핀을 더 깊게 박거나 모래주머니라도. 아 좀. 강원사는 제발 신경 좀 끄시지. 내가 다 알아서 조치했어. 바닥에 본드칠까지 떡칠해놨다고. 강소령은 강원사를 마치 귀찮은 파리 쫓듯 손짓하며 무시했다. 강원사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의 건빵 주머니 속에는 윤설인 준장이 직접 하달한 플랜 B 작전 지시서가 구겨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철원의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맑았던 하늘에 검푸른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뼛속까지 시린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당직 기상 장교가 사색이 되어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과장님, 기상청 예보가 급격히 수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행사가 있을 시간에 60% 확률로 진눈깨비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뭐? 60%? 강소령이 인상을 팍 구기며 모니터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이 밤만 축내는 멍청한 기상청 놈들. 어제는 분명 맑음이라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지랄이야. 철원 날씨가 아무리 지랄 맞다지만 야 60%면 반대로 안 올 확률이 40%라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설마 비가 와도 조금 흩뿌리다 말겠지. 지금이 무슨 장마철도 아니고 겨울 가뭄이라며. 강소령은 애써 밀려오는 불안함을 감추며 억지를 부렸다. 이미 수백만 원을 들여 붉은 카펫은 깔아버렸다. 이제 와서 그걸 걷어내고 다른 준비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죽기보다 싫었다. 그냥 예정대로 진행해. 만약 비 오면. 그래, 병사들 도열할 때 판초우에 절대 입히지 마. 군단장님 오시는데 비 좀 맞으면 어때? 군인 정신 보여주는 셈치고 깡으로 버티라 그래. 포만 나게 비닐옷 입히지 말라고.
기상장교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영하의 날씨에 얼음비 맞으며 부동자세로 서 있으라니.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건 폐렴에 걸리건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로지 군단장 눈에 비칠 의전의 화려한 그림만이 중요했다. 이 모든 대화를 윤설이는 집무실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상황실에 마이크를 몰래 켜두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역시 끝까지 구제불능이군. 윤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져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톡 토독.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고 있었다.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 윤설이는 차분하게 인터폰을 들었다. 주임원사. 예, 여단장님, 대기 중입니다. 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예,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군단장님 헬기가 뜨면 작전 개시합니다. 강소령에게는 철저히 비밀 유지하세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사단이 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강 원사님. 윤설인의 목소리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워졌다. 내일은 우리 여단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날입니다. 피는 좀 나겠지만 그래야 새 살이 돋고 여단이 삽니다.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아주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전화를 끄는 윤설이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치 707시절 적진 침투 직전의 서늘한 고요함이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이 여단도 하나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무능하고 부패한 채 아군의 탈을 쓴 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려는 최악의 현실이 되었다. 밤새 내린 진눈깨비는 아침이 되자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겨울비로 변해 쏟아지고 있었다. 철원 평야 전체가 질척한 흙탕물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단 본청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야, 이 새끼들아. 카페 쳤잖아. 비닐 가져와서 덮어. 빨리 안 움직여? 강민호 소령은 우산을 쓴 채 목이 터져라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밤새 내린 습기를 머금은 붉은 카펫은 물을 잔뜩 먹어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바닥의 흙과 엉겨붙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흰색 페인트가 빗물에 녹아내려 바위들은 마치 하얀 피를 토해내는 흉물처럼 변해 있었다. 강민호 소령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완벽한 의전 계획이 11월의 차가운 겨울비 한 방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칙, 여기는 상황실. 군단장님 탑승 헬기 UH-60. 부대 반경 오카이메트 진입. 도착 3분 전. 반복합니다. 도착 3분 전. 뭐, 벌써? 야, 도열병들 뭐해? 빨리 정렬 안 해? 강소령의 고함에 판초 우위도 입지 못한 병사들이 흙탕물 속에서 덜덜 떨며 정렬했다. 그들의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강소령의 안중에는 오직 자신의 승진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설인 준장이 참모들을 대동하고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정복 차림에 우위를 걸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빗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단장님. 비가 예보보다 많이 와서. 강소령이 헐레벌떡 달려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어제 기상장교의 호우 경고를 묵살한 건 자네 아니었나, 작전과장? 윤설인의 서늘한 일갈에 강소령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곧이어 빗줄기를 찢어 밝힐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UH-60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두두두두. 거대한 로터가 일으키는 하강풍은 그야말로 태풍급이었다. 바닥에 고여있던 흙탕물이 사방으로 비산했고 강소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붉은 카펫은 물을 먹어 무거워진 채 진흙 위에서 뱀처럼 꿈틀대며 미끄러졌다. 고정핀이 팅팅 소리를 내며 뽑혀나갔고 카펫은 엉망으로 구겨져 흉측한 꼴이 되었다. 저 위를 걷는다는 건 발목을 접질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이 내려야 할 곳은 헬기의 하강풍에 의해 거대한 진흙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 망했다. 끝장이다. 그가 우왕좌왕하며 헬기 쪽으로 뛰어가려다 진흙에 발이 미끄러져 휘청거렸다. 지휘관으로서의 품위 따윈 찾아볼 수 없는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지금입니다. 윤서린이 낮게 읊조렸다. 동시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삑! 헬기장 뒤편 자재 창고에서 심재복 원사와 부사관들이 튀어나갔다. 그들의 동작은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의 손에는 폐타이어를 엮어 만든 검은색 고무 매트가 들려 있었다. 척척척 순식간에 진흙탕 위로 견고한 검은색 길이 만들어졌다. 강소령의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붉은 카펫과는 비교도 안 되는 투박하지만 확실한 안전판이었다. 헬기 문이 열리는 타이밍에 맞춰 하중사가 3단 자동우산이 아닌 튼튼한 장우산을 펼쳐들었다. 확! 군단장이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머리 위에는 이미 우산이, 발 아래에는 미끄러짐 없는 고무 매트가 그를 받치고 있었다. 군단장은 잠시 놀란 눈치였으나 이내 매트의 견고함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허허, 구른 날씨의 준비가 아주 철저하구만. 든든해. 빗속에서 심재복 원사가 칼 같은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제7보병여단 주임원사 심재복입니다. 모시겠습니다. 군단장은 심원사의 안내를 받으며 흙탕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본청으로 이동했다. 강소령은 헬기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와 흙탕물이 튄 정복 차림으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무대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부사관 나부랭이들이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윤서린 여단장이 멍청이 서 있는 강소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오직 강소령만 들을 수 있는 싸늘한 목소리로 캑기를 박았다. 입 다물고 따라와. 자네 장례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강소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비틀비틀 뒤를 따랐다. 군단장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찌푸린 얼굴로 화단을 가리켰다. 여단장, 들어오다 보니 화단 바위들이 죄다 하얀색이더군. 무슨 피눈물 흘리는 귀신도 아니고. 자네 취향인가? 윤서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뒤따라온 흑투성이의 강소령을 곁눈질했다. 아닙니다. 작전과장이 부대 미관을 위해 특별히 아주 창의적으로 신경 쓴 부분입니다. 은폐는커녕 우리 부대가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군요. 윤서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비수 같은 조롱은 강소령의 폐부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교묘하게 부하를 감싸는 척하며 그 무능함을 군단장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군단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결백함이라. 아주 시적이군. 적 포병대가 자네 덕분에 좌표 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어. 표적지를 아주 예쁘게 그려놨으니 말이야. 당장 페인트 벗겨내. 알겠나? 강소령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은 이미 흥미를 잃은 듯 차갑게 돌아섰다. 복도의 참모들이 경례를 붙였지만 강소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헬기장 카펫에 이어 바위 도새까지 그의 야심작들이 줄줄이 참사가 되었다. 이제 남은 동아줄은 브리핑뿐이었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무거웠다. 강민호 소령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단상에 섰다. 스마트 청성.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실상은 인터넷 기사들을 짜깁기 한 텅 빈 껍데기였다. 화려한 CG가 스크린을 수놓았지만 군단장의 눈빛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다.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다. 작전과장. 군단장의 낮은 목소리가 강소령의 장황한 설명을 단칼에 잘랐다. 자네는 지금 전쟁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나? 우리 군단 예산으로 저런 장비들을 언제 도입한다는 건가? 강소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게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그가 횡설수설하자 군단장이 옅기를 박았다. 꿈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우리 부대 주력 박격포 유효 사거리나 말해봐. 순간 강소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사들이나 외우는 숫자라고 무시했던 것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4영맴. 틀렸어. 300밈다. 기본도 모르는 장교가 무슨 첨단 지휘를 논하나?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윤설인이 확인 사살을 날렸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작전과장이 최근 화단 가꾸느라 바빠서 본업을 잠시 잊은 모양입니다. 군단장의 혀차는 소리가 강소령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벼랑 끝에 몰린 강소령이 내민 마지막 카드는 사색의 길이었다. 윤설인과 강원사가 말리는 시종을 했지만 군단장은 강소령에게 마지막 기회 혹은 자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폭우는 마치 하늘이 강소령을 벌하려는 듯 맹렬하게 쏟아졌다. 강민호가 자랑하던 황토길은 이미 붉은 진흙이 끓어오르는 지옥의 답지대로 변해 있었다. 강원사가 위험하다며 긋고 말렸지만 눈이 뒤집힌 강소령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는 군단장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과잉 의전을 떨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도 모른 채 으악! 강소령이 밟은 뜬돌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 그의 몸이 허공에서 기이하게 뒤틀렸다. 중심을 잃은 그는 마치 볼링핀을 향해 돌진하는 볼링공처럼 가파른 진흙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쇄도했다. 그 끝에는 군단장이 있었다. 군단장님 피하십. 부관들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소령의 진흙투성이 군화가 군단장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몸이 허무하게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붉은 황토물이 군단장의 별 3개를 덮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흙 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안경 너머로 군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만이 빗줄기를 뚫고 강소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소령은 진흙탕 속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공포에 질린 혀는 마비되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강소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손을 뻗었다. 어떻게든 군단장의 옷에 덕지덕지 묻은 진흙이라도 털어내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군단장님, 제가. 탁! 파열음과 함께 강소령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군단장이 그의 손을 거칠게 쳐낸 것이었다. 짝 하는 소리가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손대지 마라. 군단장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 낮고 무거웠다. 그는 흙범벅이 된 손으로 안경에 묻은 진흙을 거칠게 닦아냈다. 번뜩이는 눈빛이 강소령을 꿰뚫었다. 작전과장. 예, 군단장님. 강소령은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이게 자네가 호언장담하던 사색의 길인가? 아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해주는군. 그래, 내 군생활 40년 만에 부하농 군화발에 채여서 진흙탕에 처박힌 건 처음이야. 자,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정말 미끄러질 줄은. 강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진흙탕 속으로 무릎이 잠겼지만 차가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때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빗소리를 가르며 다가왔다. 윤설인이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부관에게 넘긴 뒤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군단장과 강소령 사이에 섰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차가운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강소령에게 꽂혔다. 일어나. 목소리엔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그 건조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여단장님. 일어나라고 했다. 명색이 장교가 흙 좀 묻었다고 무릎 꿇고 목숨 구걸을 해?
강소령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윤서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경고했지. 계급이 깡패가 아니라 실력이 깡패라고. 자네의 그 썩어빠진 오만함과 아집이 오늘 이 사달을 낸 거야. 심원사가 그렇게 만류했을 때 귓등으로라도 들었어야지. 윤서린의 손가락이 강소령의 가슴팍에 달린 작전과장 약장을 툭 쳤다. 그 가벼운 터치가 강소령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자네는 오늘부로 작전과장 직무 정지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여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건 실수. 끌어내. 이번에는 군단장이었다. 군단장은 더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소령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제압했다. 군단장님, 여단장님, 억울합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강소령은 악을 썼다. 끝까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추악한 비명이었다. 그 처절한 소리가 빗줄기 속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군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었다. 여단장, 예, 옷 다 버렸으니 좀 갈아입어야겠네. 그리고 군단장의 시선이 곁에서 묵묵히 손수건을 건네는 심원사에게 머물렀다. 주임원사. 예, 군단장님. 자네가 아까 우회하자고 했었지. 그렇습니다. 장교보다 부사관의 눈이 더 정확했어. 미안하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늙은이가 고집을 피웠구먼. 군단장의 진솔한 사과에 심원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더 강하게 만류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할 일을 다 했어. 군단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린을 바라보았다. 윤 준장, 자네 부대에는 썩은 사과가 하나 있었지만 그 옆에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뿌리들이 있었구먼. 오늘 행사는 망쳤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확인했네. 감사합니다. 윤서린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로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빗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진짜 별의 모습이었다. 1시간 뒤 여단 장실. 샤워를 마치고 여단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군단장이 소파에 앉아 따뜻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은 평온했다. 맞은편에는 윤서린 준장과 심재복 원사가 각 잡힌 자세로 앉아 있었다. 여단장. 예, 군단장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몸은 쑤신 데 없이 괜찮아. 내 자존심에 금이 좀 가서 그렇지. 군단장은 허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지휘관의 오판과 독선이 부대를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 만약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내 목숨 하나로 안 끝났을 거야. 여단 전체가 몰살당했을 수도 있어. 명심하겠습니다. 지휘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서린이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자네 잘못이 아니란 건 내가 알아. 자네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강소령이란 작자가 전임 여단장 시절부터 아주 기고만장했다고 들었네. 내 눈과 귀가 아직 멀지 않았어. 군단장은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심원사를 바라보았다. 심원사. 예, 군단장님. 자네와 부사관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꼼짝없이 병원에 실려갔을 거야. 그 찰나의 순간에 고무 매트를 깔 생각을 어떻게 했나? 보통 순발력이 아니던데. 여단장님께서 미리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폐타이어 매트를 준비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심원사는 공을 자연스럽게 윤서린에게 돌렸다.
윤설이는 심원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서로의 공을 챙겨주는 진정한 전우애였다. 허허, 둘 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좋아. 이번 일은 전화위복으로 삼겠네. 자네들 같은 군인들이 있어 든든하구먼. 작전과장 강민호 소령. 자네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야. 헌병대와 감찰부의 정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도록.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뜨거웠다. 단순한 무능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태만인지 낱낱이 밝혀내. 내 옷에 튄 흙탕물은 세탁하면 그만이지만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의 오명은 씻을 수 없어. 그는 옆에 서 있는 윤설인 여단장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윤 장군, 자네가 이번 칼자루를 쥐게.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썩은 살은 뿌리까지 도려내야 해. 알겠나? 옕,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여 환부를 깨끗이 걷어내겠습니다. 윤설인의 단호한 대답에 군단장은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 같았던 군단장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윤설인은 지체 없이 강민호 소령 비리 척결 TF를 가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상부의 감찰에만 의존할 생각이 없었다. 707 특임단 시절 정보장교로 활약했던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강 원사님, 하중사, 그리고 군수관님. 지금부터 우리는 강민호라는 인간의 군생활 15년을 모조리 해부할 겁니다. 먼지 한 톨 영수증 한 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단장실 옆 소회의실은 곧 전쟁터 상황실처럼 변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윤설인과 팀원들은 밤을 새워 증거를 찾았다. 여단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군수 담당관이 분개하며 장부를 내밀었다. 부대 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청구된 500만 원. 화단 도색과 카펫 비용입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가 병사복지기금입니다. 제습기와 도서 구매 예산을 횡령해서 자기 치적 쌓기에 쓴 겁니다. 게다가 영수증도 가짜입니다. 조회해보니 3년 전에 폐업한 식당 사업자 번호입니다. 실제 단가랑 비교하면 절반 이상을 꿀꺽한 셈입니다. 윤설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병사들의 피 같은 복지비를 훔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중사가 비장하게 녹음기를 재생했다. 야, 발렌타인 30년 산안 사오면 휴가증 자른다. 정이야. 정. 그리고 내 논문 번역도 좀 해놔. 강소령의 역겨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주류 강요, 사적 업무 지시, 인격 모독. 그는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였다. 이 정도면 파면은 확정적입니다. 강원사가 혀를 찼다. 아니요, 부족해요.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숨통을 확실히 끊을 결정타가 필요해요. 그때 강원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작년 GOP 소초 난방유 증발 사건 기억하십니까? 병사들이 냉방에서 떨 때 강소령이 기름 낭비라고 징계줬던 그 사건. 사실 장부 조작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급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역하고 철원 시내에서 카센터 합니다. 빙고. 윤설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지금 당장 갑시다. 전역한 민간인에게는 계급장이 통하지 않으니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강민호, 내가 훔친 기름값 아주 뜨겁게 치르게 해주마. 잠시 후 철원 시내의 허름한 카센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전직 중사가 타이어를 갈다 말고 깜짝 놀라 렌치를 떨어뜨렸다. 여단장님? 비에 젖은 정복을 입은 윤설인이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따뜻한 커피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좀 할까요? 기름찌든 내가 진동하는 카센터 사무실.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윤설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GOP 난방유 횡령, 강소령 지시였습니까? 사내의 거친 손이 덜덜 떨렸다.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파르르 흔들렸다. 이미 다 덮인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강소령은 여전히 부대의 폭군으로 군림하며 또 다른 서준영 중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서린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짐승 같은 욕설과 폭언이 사무실을 채웠다. 사내는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었다. 윤서린의 목소리에 진심이 실렸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제 군번과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부대를 좀 먹는 암세포를 도려내려면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긴 침묵 끝에 사내는 낡은 철제 서랍을 열었다. 기름때 묻은 수첩 하나가 윤서린의 손에 쥐어졌다. 그곳엔 강소령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윤서린은 수첩을 품에 넣으며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밖을 응시했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같은 시각 독신자 숙소 3층. 강민호 소령의 방은 흡사 쓰레기장과 같았다. 바닥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방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팬티 차림의 강민호는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있었다. 강 선배님, 접니다, 민호. 아, 글쎄, 그 여단장이란 여자가 저를 담그려고 작정을 했다니까요. 군단장님 사건은 순전히 실수.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멸시가 뚝뚝 묻어났다. 야, 강민호.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냐? 네가 군단장님 정강이 걷어찬 거 6번까지 소문 다 났어. 감찰 조사 시작됐는데 나한테 전화질이야? 너랑 엮이면 나까지 옷 벗으라고? 뚝, 매정한 끈기문. 강민호는 허공을 응시하다. 비명과 함께 휴대폰을 벽으로 집어던졌다. 개자식들. 받아 처먹을 땐 형님 동생 하더니. 불안감이 엄습했다. 사사과. 이대로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구속까지 갈 수 있었다. 그때 작전과 금고에 숨겨둔 이중 장부가 떠올랐다. 그것만 없으면 돼. 물증이 없으면 징계로 끝날 거야. 자정이 넘은 시각, 폭우가 쏟아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강민호가 본청으로 스며들었다. 젖은 군화가 복도를 밟을 때마다 쩍쩍 불길한 소리를 냈다. 도둑고양이처럼 작전과장실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열쇠를 꽂으려 했으나 열쇠 구멍조차 바뀌어 있었다. 뭐야? 언제 바꿨어? 당황하여 문을 쾅쾅 두드리려는 찰나. 등 뒤 어둠 속에서 서늘한 음성이 그의 뒷목을 긁었다. 늦었네, 강소령. 강민호가 펄쩍 뛰며 뒤를 돌았다. 복도 끝. 번개가 칠 때마다 윤서린 여단장의 서늘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녀의 양옆에는 헌병들이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있었다. 여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자네야말로 보직 해임된 자가 야밤에 왜 왔나? 증거 인멸이라도 하러 왔나? 윤서린이 흔들어 보인 비닐팩 안에는 그가 그토록 찾던 장부가 들어있었다. 강민호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다. 그거 내놔. 내 개인 물건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이성을 잃은 강민호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윤서린은 가소롭다는 듯 살짝 몸을 틀어 발을 걸었다. 콰당. 둔탁한 소음과 함께 강민호가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사생활. 횡령과 착복의 증거가 언제부터 사생활이었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강민호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강원사 그 늙은이랑 내년이 짠 거지. 육사 출신인 내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 나는 억울해. 추악한 발악이었다. 윤서린의 눈지대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민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올렸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조작? 자네가 팔아먹은 남방유 거래업자가 모든 장부를 넘겼네. 차명 계좌 내역부터 자네가 병사들 몫을 횡령에 굴리던 그 고급 세단까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윤서린의 차가운 일갈에 강민호 소령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그는 바닥에 이마를 내치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옷은 벗지 않게.
저 처자식도 있고 연금도 받아야 합니다. 윤설이는 그런 강소령을 보며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처자식 있는 놈이 남의 귀한 자식들은 얼어 죽게 내버려도 자네 욕심 채우려고 그 아이들 밥 굶기고 혹한에 내몰았어. 자네는 가장의 자격도 군인의 자격도 없다. 윤설이는 강소령의 코앞까지 다가가 싸늘하게 속삭였다. 내일 징계위는 형식일 뿐이야. 자네는 이미 군사법원 회부가 결정됐어. 횡령, 절도, 뇌물수수, 직권남용.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그 좋아하는 사색이나 실컷 하게. 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윤설인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강소령이 짐승처럼 발악했지만 들이닥친 헌병들의 제압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끌고 가. 영창에 쳐넣어. 복도 끝으로 끌려가는 강민호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어둠 속에서 강원사가 안도 섞인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단장님. 드디어 알터니가 빠진 기분입니다. 강 원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강소령이 망가뜨린 부대 시스템을 정상화해야죠. 당장 취사반의 지시에 고생한 병사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특식을 준비해 주세요. 난방도 풀가동하고요.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설인과 강원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경례를 건넸다. 윤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철원의 차가운 삭풍 속에서 더 이상 부패의 악취는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포승줄에 묶여 헌병차에 태워지는 강민호 소령의 모습은 여단 전 장병에게 공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식이었다.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불신이 아닌 신뢰의 빛이 감돌았다. 윤설이는 방송 마이크를 잡았다. 여단장이다. 지난 며칠간 푸른 날씨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 아침은 특식이다.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하자. 이상. 연병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한 존경의 외침이었다. 이후 강민호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윤설인 준장은 곧바로 전 간부를 소집해 단상에 섰다. 오늘부로 우리 여단에서 보여주기식 의전은 폐지한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페인트 칠하고 화단 꾸밀 시간에 사격 연습을 해라. 우리는 광대가 아니라 군인이다. 내가 보고 싶은 건 깨끗한 건물이 아니라 녹슬지 않은 총기와 흙 묻은 전투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간부들, 특히 부사관들의 대답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게 강당을 울렸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설인 준장은 심재복 원사와 함께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헬기장에 흉물스럽게 깔려있던 붉은 카펫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비에 젖고 진흙이 엉겨붙어 악취를 풍기던 카펫이 뜯겨 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감돌았다. 으라차.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거 깐다고 주말도 반납했는데 걷어내는 건 순식간이네. 병사들의 활기찬 목소리에 윤설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심 원사님, 예, 여단장님, 저기 하얗게 칠해진 바위들도 전부 벗겨내세요. 신어 냄새가 좀 나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군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법입니다. 공병대장에게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될 겁니다. 그때 윤설인이 뒤에 서 있던 서준영 중사를 불렀다. 서준영 중사. 예, 부르셨습니까? 서중사의 표정은 지난번 세차장에서 보았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동상으로 엉망이었던 손은 말끔히 나았고 위축되어 있던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작전처 담당관으로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이번에 자네를 사단 표창 대상자로 상신했어. 강민호 소령의 비리를 용기 있게 제보하고 군단장님 행사 때 기지를 발휘한 공로를 인정한 거야. 서중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설인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의 군 생활 동안 공은 늘 장교들에게 빼앗기고 책임만 떠안아왔던 그였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표창이라니.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울지 마. 군인은 눈물 대신 땀을 흘려야지.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짜 군인이 되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윤설이는 여단의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했다. 부사관단 정례회의를 여단장 주관으로 격상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작전 계획에 반영했고, 마음의 편지를 디지털화하여 병사들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했다. 강민호 소령 같은 자가 다시는 권력을 남용해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였다. 변화의 바람은 빨랐다. 식당 밥맛이 좋아지고 생활관 난방이 끊이지 않자 병사들은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보여주기식 행정 업무가 사라진 자리는 사격 적중률 상승과 체력 등급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로 채워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다. 가딤관한 소위들이 주임원사에게 먼저 경례를 붙이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계급장은 군림하기 위한 완장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윤설인의 철학이 부대 전체에 스며든 덕분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 중인 윤설인에게 심원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찾아왔다. 여단장님, 안 피곤하십니까?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있을 혹한기 훈련 계획서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좀 더 실전적으로 바꿔볼까 해서요. 안 그래도 작전과장이 바뀌니 훈련 내용이 너무 리얼해졌다며 병사들이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비명이지만요. 새로 부임한 작전과장은 윤설인이 직접 선발한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융통성 있는 인물이었다. 심원사와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심원사님, 저번에 그러셨죠? 계급장이 깡패라고. 아, 그건 부끄러운 과거의 푸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군요. 책임감이 깡패다. 계급이 높을수록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야죠. 강민호 소령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윤설이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철원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 별들처럼 우리 부대원 한 명 한 명이 다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지휘관은 그들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게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심원사는 윤설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지휘관을 모셨지만 이토록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군인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장군은 처음이었다. 여단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군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멋지게 장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지막 아닙니다.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저랑 같이 진흙탕 좀 더 구르셔야죠. 윤설인의 농담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철원의 매서운 삭풍이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지휘관실 아는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한 철원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다. 꽁꽁 얼었던 한탄강이 녹아 힘차게 흐르고 잿빛이었던 제7 보병여단 뒷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강민호 소령이 망쳐놓았던 헬기장은 이제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로 파릇파릇한 잔디가 돋아나 있었다. 인위적인 붉은 카펫보다 훨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천연의 카펫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심재복 원사의 정년 퇴임식이 있는 날이자 군단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지난번 방문 때 진흙탕에 굴렀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지만 군단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헬기를 타고 왔다. 두두두두두. UH-60 헬기가 푸른 잔디가 돋아난 흙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프로펠러 바람에 잔디가 물결쳤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진흙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 이번에는 붉은 카펫도 억지로 페인트 칠한 하얀 바위도 없었다.
대신 헬기가 내려앉은 곳은 단단히 다져진 흙 위로 파릇파릇한 천연 잔디가 돋아난 진짜 헬기장이었다. 헬기에서 내린 군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필승,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유라 준장이 깔끔한 전투복 차림으로 절도 있게 격례했다. 그 옆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심재복 원사가 묵직하게 서 있었다. 허허, 한 장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천만다행이구만. 지난번처럼 진흙 미끄럼틀을 탈까봐 내심 걱정했네. 군단장은 뼈 있는 농담을 유쾌하게 던지며 심원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심원사, 오늘이 군복 입는 마지막 날이라지? 예, 군단장님. 35년 4개월의 군 생활을 오늘부로 마감합니다.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을 떠나보내려니 내 마음이 아쉽네. 지난번 자네가 기지를 발위에 깔아준 그 고무 매트,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군단장은 진심을 담아 심원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흔들었다.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강민호 소령이 주도하던 시절처럼 억지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아버지 같은 주임 원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이었다. 퇴임식 단상에 오른 심재복 원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유라 준장과 마주쳤다. 한유라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랑하는 청성부대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정든 군복을 벗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심원사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군생활 35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의 힘은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의 땀방울, 흙 묻은 전투와 그리고 전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것들이 모여 밤하늘을 밝히는 진짜 별이 되는 것입니다. 심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난 겨울 우리는 강민호 소령으로 인해 부끄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한유라 여단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담장 밖에서도 여러분을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십시오. 주임원사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비리 장교 강민호 소령이 불명예스럽게 떠날 때의 싸늘한 침묵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유라는 심원사를 정문 앞까지 직접 배웅했다. 원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사님이 안 계시면 제 오른쪽 자리가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여단장님 같은 지휘관이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서준영 중사가 제 뒤를 이어 아주 잘 해낼 겁니다. 녀석이 심성은 착한데 요령이 없으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심원사는 마지막으로 여단 본청을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상관에 대한 존중, 부하에 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부대 표어가 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가끔 놀러 오십시오. 맛있는 짬밥 대접하겠습니다. 허허, 짬밥은 35년이나 먹어서 이제 지겨워서 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밖에서 소주나 한 잔 사주십시오. 심원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위병소를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보다는 홀가분해 보였다. 평생을 바친 곳을 떠나는 노병의 그림자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한유라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동자세로 자리를 지켰다. 그때 군단장이 한유라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장군? 예, 군단장님. 자네 혹시 아까 심원사 퇴임사 들었나? 군대의 힘은 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지. 별 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말 아닌가? 군단장이 직계게 물었다. 한유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어깨에 있는 별은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비춰주는 반사판일 뿐입니다. 진짜 별은 저 병사들의 초롱초롱한 눈 속에 있습니다. 군단장은 한유라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네 참 마음에 들어.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군. 군단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에 올랐다. 안녕히 가십시오. 필승. 헬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떠올랐다. 이번에는 흙먼지가 날리지 않았다. 심 원사와 병사들이 정성껏 가꾼 잔디가 흙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한유라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봄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족구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무실까지 들려왔다. 강민호 소령이 폭압적으로 지배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똑똑. 들어와. 서준영 중사. 아니 이제는 상사 진급을 앞둔 서중사가 들어왔다. 여단장님 피곤하실 텐데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커피 말고 다른 게 당기는데. 예,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시원한 보리차. 심원사님이 끓여주시던 그 구수한 맛으로. 서중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전자에 팔팔 끓여서 시켜오겠습니다. 서중사가 나가고 한유라는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다. 부사관의 딸로 태어나 707 특임대를 거쳐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이곳 철원에서의 지난 겨울은 그녀에게 가장 치열하고도 보람찬 전장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 후배들, 그리고 제 부하들 지켜냈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지휘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딸을 대견해 하는 것 같았다. 철원의 봄은 짧다. 곧 숨막히는 무더위가 오고 또다시 살을 애는 혹한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한유라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차가운 계급장이 아닌 뜨거운 심장으로 뭉친 진짜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이곳은 별들의 전장이다.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의 전장이 아니라 땅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함께 빛나는 곳이다. 한유라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녀가 써내려가는 명령서에는 권위가 아닌 책임이, 강요가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다. 자,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의 눈빛이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장군의 기백을 담아 빛났다.